네, 영어로 Black Lives Matter. 번역을 하면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지난달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이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과연 미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새로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유혜영의 진짜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유혜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2020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번에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네. 이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정말 그 미국 전역을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을 해체하자 이런 의견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 급진적입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최근 이제 미국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6월 첫째 주에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 67%로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미국인의 3분의 2가 지지를 하는데 사실 지난 2주간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있은 뒤에 이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운동에 대한 지지 증가세를 보면 네. 28% 퍼센티지 포인트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네. 큰 폭이냐면 지난 2년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쭉 증가한 걸 다 합친 게 이제 28% 정도인데 지난 2주간 그만큼이 증가했다라는 건 굉장히 빠르게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아까 67% 정도로 네. 말씀하셨나요? 그전에는 50% 미만으로 별로 이런 운동에 대해서 지지가 없었던 건가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조금씩 네네. 이제 지지가 올라왔고요.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2014년에 있었던 그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그 청소년이 그 경찰에 총에 맞아서 네네.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이 Black Lives Matter에 대한 운동 지지가 조금씩 증가를 해왔는데 2018년이 분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전에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지지한다라는 의견보다 많았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이게 50대 50이 됐고 네. 2018년 이후에는 그 지지한다라는 사람이 조금씩 많았는데 최근에 이게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네, 와 28%면 네. 굉장하네요. 증가폭이. 경찰 해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네. 경찰 해체가 이제 Defund Police라는 운동 그 이름을 가지고서 미국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 경찰 해체에 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시각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경찰을 아예 없애고 새로운 뭐 조직을 만들자 아니면 경찰이 최근에 해왔던 기능을 여러 다른 공무부처로 나누자라는 주장이 있고 이건 좀 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더 진보적인 세력들이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경찰을 그대로 두되 경찰이 하는 기능을 재정립하자.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거리에서 쓰러져 있다. 네. 그랬을 때는 미국에서는 이제 경찰에게 연락을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사회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노숙자를 돕게 되면 경찰은 원래 자신들이 집중해야 하는 임무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경찰의 기능을 줄이고 경찰서에 가는 예산, 시 예산이나 지방정부 예산을 조금씩 줄이자는 중도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적인 입장인데 그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미국의 67%가 지지를 한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경찰을 해체하자 혹은 Defund Police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차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죠. 있네. 사실 경찰이 없는 어느 국가나 뭐 이름을 달리하더라도 경찰은 기본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과격한 주장이 아닌가 싶긴 한데 3819번님이 교수님 그런데 경찰 해체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나요?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해서요. 이렇게 당장 문자를 주셨네요. 그렇죠. 네. 이제 경찰을 아예 없애면 그 경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치안 그렇죠. 관련된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아예 뭐 제공을 하지 말자, 정부가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 경찰이 아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경찰이 예를 들어서 경찰들을 이렇게 뭐 리크루팅하는 그런 과정조차에서도 뭐 약간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자라는 의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찰 이런 임무, 치안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좀
짜보자라는 거니까 뭐 치안을 아주 하지 말자.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네.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경찰은 정말 큰 조직이고 지방정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렇게 어디에나 존재하는 조직을 그 전반적으로 다시 개편하자는 거는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급격하고 과격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시애틀에서 경찰이 그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총기 사건이 네네. 2건이나 났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이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총기 사고가 난 상황에서 그 다친 사람들을 빨리 이제 병원으로 이송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 이 디펀드 폴리스 운동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애틀 예를 들으셨는데 네. 경찰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네. 시위대가 여기 뭐 오토노머스 존이라고 해서 약간 자치구처럼 우리는 정부의 어떤 공권력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서 경찰은 여기에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를 선언을 한 거죠. 선언을 한 거군요. 네, 네. 정한솔 님이 디펀드 폴리스 무슨 말일까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네, 영어가 중간에 나와서요. 네, 그렇죠. 이게 한국말로 약간 옮기기가 어려워서 네네. 왜냐하면 경찰 해체라고 하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는데 네. 디펀드, 그러니까 펀딩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디펀드는 말 그대로 그 돈, 예산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펀드 폴리스 하면 경찰서에 가는 예산 혹은 경찰이 이제 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줄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교수님이어서 그런지 설명이 깔끔합니다. 그 요즘 인터넷 검색창에 나는 인종주의자인가 이런 말을 검색하는 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퓨 리서치 센터 그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를 묻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한 달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인종과 관련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7명, 10명 중에 7명이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사실 본인은 인종주의자가 아니고 나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네네. 뭐 유색인종 친구도 많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실 뭐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그런 경우 않게 있죠. 그런 네네. 차별.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도 있던데 네네. 그런 것처럼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행동이 인종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생활에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약간 그런 자기 반성이기도 그렇죠. 하고 각성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사건이기도 하네요. 네. 지금 이 사건이.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미국에서 사시니까 여전하죠. 이 인종차별이나 흑백차별 이런 것들이 여전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좀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에서 이런 인종차별 특히 흑인과 백인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 지표들은 정말 많은데요. 정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네, 너무 몇 많아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소득과 부에서의 격차 2018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재미있다고 말을 하면 좀 흥미로운? 어폐가 있지만 네. 그 미니애폴리스 이번에 사실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죠. 네네.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70년간 미국 사회에서 백인과 흑인의 자산 격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으로만 따지면 백인 1명이 가진 자산을 모으려면 흑인 11.5명의 자산을 다 합쳐야 백인 1명의 자산이 되고 사실 자산이라든지 부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이 계층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인종별로 살펴보면 네. 백인 같은 경우는 36%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지만 네. 흑인 같은 경우는 26%. 그러니까 10% 정도 차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을 소유한 그러니까 어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어메리칸 드림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집이 있는지인데 네. 백인들 같은 경우는 73%가 자기 집을 자가 소유를 하고 있고 네. 반대로 흑인 같은 경우는 42%만 자기 집을 소유를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뭐 소득, 부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굉장히 격차가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당장 그 흑인들이
그 과반 이상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 정작 경찰들은 백인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미주리주의 퍼거슨 시 같은 경우에 인구 주민들은 3분의 2가 흑인인데 경찰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백인이고 네. 근데 뭐 퍼거슨 시가 굉장히 특별했던 케이스가 아니라 다른데도. 미국의 여러 지방 정부들을 살펴보면 네.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게 그 커뮤니티나 그 시에 사람들과 어떤 스킨십, 뭐 또 침투 어떤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같은 흑인을 더 많이 경찰을 뽑는 게 전략적으로도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제 한국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경찰을 뽑는 과정이 중앙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지역에 흑인이 많거나 예를 들어 아시안이 많으면 흑인이나 아시안계 경찰들을 그쪽에 더 보내고 싶으면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특별 뭐 채용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더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경찰 채용 과정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뭔가 통일된 정책이 없고 실제로 그 채용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방 정부, 미국에는 지방 정부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 지방 정부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딱 취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네.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도 않고 뭐 일관된 매뉴얼이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성이 나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백인들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뽑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한류 스타인 방탄소년단 이 그 BTS 소속사가 이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에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정도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이 아미 팬들도 십시일반 기부에 나서서 그 금액을 모았는데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K-팝을 좋아하는 그 세대를 보면 20대, 10대가 굉장히 네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그 명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제너레이션 Z라고 하거든요. 네네. Z세대. 네. 그래서 Z세대는 1997년 이후에 이제 태어난 세대인데 이 세대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너레이션 Z 전에 Z세대 이전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었잖아요. 네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봐도 젊을 때는 훨씬 더 진보적이다가 나이가 네네. 들면 조금씩 이렇게 보수적으로 변하는 패턴이 있는데 이 Z세대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머나 X세대 심지어 밀레니얼 세대가 10대, 20대일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더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성향이. 네, 그래서 이제 아미나 이런 K-팝, BTS 팬들 같은 경우도 약간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진보적인 목소리를 되게 대변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세대는 왜 이렇게 진보적인가? 네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인종 구성을 보면 이 그 제너레이션 Z세대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가 비백인, 그러니까 마이너리티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를 보면 70% 이상이 그 백인인데 이 Z세대 같은 경우는 뭐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백인이 아닌 마이너리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세력이 이제 Z세대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그 인구 구조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백인의 수가 이게 줄어들고 있나요? 예전에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네네. 이민자가 증가를 하고 네네. 또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들이 히스패닉 같은 많아지고. 경우는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그 백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2030년이 되면 혹은 2050년이 되면 네네. 이제 선거 유권자의 50% 이상이 비백인 혹은 비백인이다. 마이너리티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BLM 운동에 대해서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오클라호마 툴사에서 네네. 큰 대규모 집회를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도. 네, 이제 그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시위가 번졌잖아요. 네네. 정말 많은 곳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약간 뭐 약탈이라든지 이런 것들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위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시위의 이미지만 탁 집어서 시위대를 뭐 폭도로 규정하거나 하고, 네. 네. 아니면 뭐 주방위군이나 정규군을 보내겠다. 그래서 뭐 시위를 진압하겠다라고 이렇게 겁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이렇게
그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데 이제 동조를 하는 쪽이 네네.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꼭 그렇게 불리하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거 투표 관점에서만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네네.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으니까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이제 시위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현직 대통령이 불리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시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흑인 민권 운동, 그러니까 시빌 라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민권 운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었는데 이때 시민 민권 운동 혹은 시위의 정치적인 네. 효과를 살펴본 이제 논문들을 보면 네.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시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게 사실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뭐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해서 네네. 다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이제 사람들의 뭐 시민 평등권 네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시위대가 잘하고 있는데 현지 대통령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언론이 형성이 되면서 당시에는 이제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던 곳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난 지역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뭔가 지금 치안 상황이 불안하다.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그 네네. 지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속도로 몰기 한마디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시위가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가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네. 시위가 사실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불안해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뉴욕대 유혜영 교수님과 플로이드 사망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혜영의 진짜 미국, 유혜영 뉴욕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인 인종차별 반대 운동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각 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정치인들은? 네,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온도차가 굉장히 큰데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를 하고 미국에서 구조적인 인종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시위를 참여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예 이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거나 인종 문제를 약간 최소화하려는 네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화당이 지금 현재 미국의 의회 상황을 보면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네네. 차지를 하고 있고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이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원에서 예를 들어서 낸시 펠로시 지금 하원 의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경찰 개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 법안을 과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를 할지 시킬지가 의문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 개혁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정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공화당 정치인이 저는 이 경찰 개혁을 지지합니다. 혹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운동을 지지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네. 공격하고 조롱할 수 있고 네. 특히 이번 11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대선만 있는 게 아니라 상원, 하원 선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상원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선거에 나서야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려를 해서 목소리를 안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또 엄청나게 시달리니까 아예 그렇죠. 그 상황 자체를 피하는 그런 양상이군요. 대통령만 네.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콕 집어서 공격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이제 네.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 네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대선 투표율은 좀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선 투표율 11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투표율을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 대선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60% 정도 한국보다는 훨씬 낮죠. 네. 미국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선 투표율이 낮은 편인데 네네.
특히나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젊은 층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 젊은 층의 투표율이 50%가 안 되는데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라든지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너레이션 Z, 그러니까 Z세대 같은 경우는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과 시위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백악관에 있는 거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젊은 층에서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293번님, 교수님 말씀이 거침이 없으시네요. 조리 있고 쉽게 설명을 하시니까 미국 정치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811번님, 아니 모든 교수님이 이분 같으시면 등록금 반환 운동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오늘 저희 2시간 방송을 한마디로 2811번님이 표현해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혜영의 진짜 미국이었고요. 지금까지 미국 뉴욕대학교 유혜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